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업과 부자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비결이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창업을 꿈꾸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부자들의 성공 비결로 꼽았다는 것은 바로 운입니다. 과연 이 운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오늘은 어, 정말 성공적인 창업은 어떤 것인지에서 살펴보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있는지 과연 그런 방법들이 존재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의 부교재로는 이서윤과 홍주윤 작가의 그런 해빈, 그리고 랜디 코미사르의 승려와 수수께끼, 그다음에 한동철 교수님의 부자학 강의,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의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을 부교재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해빙은 그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심이라고 해서 전 세계에 출간돼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책이고요. 승려와 수수께끼를 쓴 랜디 코미사르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투자가고 경영가입니다. 성공하는 창업에 대해서 잘 다룬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부자학 강의를 개설해서 오랫동안 부자학을 가리켰던 서울여대의 한동철 교수님의 책 부자학 강의가 있고요. 실제 미국에서 창업을 해서 수천억을 벌은 자산가인 김성우 회장님의 돈을 버는 방법과 관리하는 방법을 다룬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 책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성공하는 창업 그리고 부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왜 누구는 부자로 살고 누구는 가난하게 사는 것일까?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운명을 갖고 있고 어떻게 했길래 부자가 되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항상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런 10만 명의 부자 데이터를 통계로 내보면은요, 빈손으로 태어나서 자신의 힘으로 부를 이룬 대부분의 사람들은 IQ가 아주 높거나 뭐 특별한 재능을 갖거나 뛰어난 창의성을 가진 사람은 소수에 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운을 갖고 태어나는데요. 적어도 37억에서 86억 사이에 재산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운을 갖고 태어난다고 해요. 근데 그런 운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완성시키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한 것이죠. Gorgeous. Insightful. Revolutionary. Sophisticated. She is a magnetic and mesmerizing guru. 의 이소연 작가의 그 영상을 잠깐 봤습니다. 랜디 코미사르는 하버드대 노스쿨 출신의 변호사였지만 벤처 비즈니스 세계로 뛰어들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해서 성공적으로 회사를 많이 일으켰고요. 또 경영에도 직접 참여한 그런 위대한 사람입니다. 클라리스를 공동 창업했고 루카스 아트 엔터테인먼트, 크리스탈 다이나믹스, 고, 웹TV, 티보, 몬도미디어 등 다양한 벤처 기업을 어, 투자도 하고 경영에 참여해서 성공시킨 그런 사례를 갖고 있습니다. 랜디 코미사르는 이 승려와 수수께끼라는 그런 책을 통해서 창업가가 가져야 되는 본질적인 문제 그리고 성공적인 창업은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은 어떤 것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bring to a transaction is the money. The money is a commodity, particularly in a place like Silicon Valley. In many places on the planet,
venture capital is still very scarce, but in the San Francisco area, there's a surplus of capital. So we 코미사르는 미얀마를 여행 중에 한 승려를 만납니다. 승려는 랜디에게 이렇게 말하죠. 제가 계란 하나를 가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달걀을 1m 정도 아래로 떨어뜨리되 깨트리면 안 됩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이 답을 알고 계시나요? 네, 어느 날 창업준비자 네니는 투자자 랜디 코미사르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퓨너럴닷컴에 대한 투자를 받기 위해서죠. 둘은 커피숍에서 만나서 네니가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을 코미사르가 듣게 되었습니다. 많은 창업가들이 생각하기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상당히 뛰어나고 창의적이어서 그것이 이제 오픈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래서 NDA 체결을 원하는데요. 사실 아이디어만 갖고 어떤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긴 상당히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니는 이런 그 장내 업계의 그런 아마존닷컴 같은 퓨너럴닷컴에 대한 사업 계획을 만들었고요. 어떤 장례식에 즐거움을 주고 싶다. 그리고 장례용품 판매를 통해서 인터넷 장례 서비스를 하겠다라는 그런 사업 계획을 준비를 했습니다. 관 가격이 원가 대비 13배에서 14배 이상으로 되고 있고, 이거 인터넷으로 판매한다면 상당히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가 가능해서 경쟁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또 1년 후에는 약 1천만 달러, 2년 후에는 5천만 달러, 3년 후에는 1억 달러의 매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네니는 원래 이 사업을 계획하게 됐던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얼마 전에 본인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많은 가족들이 이게 떨어져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서로 슬픔을 위로하고 그런 기리는 사이트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로 시작을 했는데요. 실제 창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서를 만들다 보니까 돈을 벌고 사업을 일으키는 쪽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인터넷 장례 서비스 쪽으로 사업 계획서를 만든 것입니다. 투자자들은 대부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다. 나중에 다시 찾아올게요.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8, 90% 이상은 이 사업 계획에 대해서 투자를 거절하는 것이고요. 사실 다시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VC들이 가장 원하는 것, VC는 벤처 캐피탈리스트죠. 벤처 캐피탈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과연 하려고 하는 시장 규모가 큰가, 얼마나 큰가, 또 이 창업팀이 시장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가. 그 세 번째는 이런 일을 수행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합니다. 벤처 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돈을 빌려주거나 뭐 대출해주거나 그런 것이 아니죠. 리스크를 갖고 가는 거죠. 회사가 망하면 같이 이제 투자금을 전액 손실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벤처 캐피탈들은 뭐 10% 20%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투자하면 적어도 300% 또는 뭐 1000% 2000%의 그런 수익을 기대하고 있죠. 그만큼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방식의 그런 투자를 하는 것인데, 이런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어느 정도 규모가 되어야만이 엑시시 가능하고 투자금의 회수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시장이 규모가 되는가, 그 다음에 그런 시장을 대부분을 점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가, 또 그런 일을 수행할 그런 창업과 팀이 구성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이 벤처 캐피탈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그런 장례 서비스 시장을 보면 연간 200만 명이 사망을 하고 평균 7,000달러의 그런 비용을 쓰고 있어서 미국에서의 시장만 약 140억 달러의 그런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니는 펀딩을 500만 달러를 지금 원하고 있고요. 펀딩에 대한 가치는 2,500만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실제 돈을 투자받기로 원하는 금액은 이제 500만 달러이고 그 500만 달러를 투자받기 위한 회사의 가치는 2,500만 달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중요한 것은 프리머니냐 포스트머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집니다. 프리머니는 현재 2,500만 달러 가치로 추가로 500만 달러를 투자를 받겠다는 거고요. 포스트머니는 500만 달러가 들어가야 2,500만 달러가 된다는 거죠. 그럼 현재 가치는 2,000만 달러인 거죠. 대부분 이 프리머니니 포스트머니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벤처 캐피탈리스트는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일루션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지분이 희석되어 가는 과정을 의미를 하는데 투자가 많이 들어올수록 지분이 많이 희석되겠죠. 그래서 VC들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그런 지분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내니는 한 3년 정도 지난 후에 상장 또는 매각을 하고 싶어 하고요. 아마존닷컴 같은 큰 그런 인터넷 커머스 기업 등에 매각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각이 됐을 때는 투자자들도 큰 돈을 벌게 되고 자기 자신도 큰 돈을 벌 것이다 라고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장내 서비스는 시장 규모가 크고 특이하고 또 만약에 선발업체가 지속 가능하다면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할 수 있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분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내니를 보면은 3년이 지나면 매각을 해서 큰 이제 돈을 벌고 싶어 하는 것이 가장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사업을 하는 목적은 부자가 되고 싶어서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엔 부자가 된 이유는 무엇을 할까요? 돈이 목표라면 랜디 코미사르는 이야기합니다. 돈이 목표라면 돈은 절대 따라오지 않는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라도 버틸 수 있는 무엇, 실패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가치, 그런 것이 있어야만이 성공할 수 있고 성공을 하는 것이 바로 돈이 따라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랜디는 내니를 소개한 프랭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검토를 해봤지만 인터넷 장내 시장, 서비스 시장은 굉장히 크다. 그래서 고려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내니는 똑똑하고 열정적이다. 그러나 아직 사업에 대한 경험은 부족하고 사업 계획도 역시 불완전해서 많이 보완을 해야 될 것 같다. 또 전략적 한계도 보이고 있다. 이런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많이 갖고 있어서 나는 좀 내키지 않는다. 투자를 하지 않기로 하겠다라고 이제 전달합니다. 그러던 중에 내니가 다시 랜디한테 이메일을 보냅니다. 이메일을 보내면서 제가 사업계획서를 많이 수정하고 있고 내용을 좀 보완했으니 살펴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홈페이지를 이제 첨부해서 보내는데요. 제가 실제 이런 그 인터넷 장내 서비스를 하기 위한 동기가 바로 우리 아버님이 얼마 전에 돌아가셔서 그런 거였고 그랬을 때 아버님을 기리는 그런 사이트를 잠깐 만들었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라고 보냅니다. 내니는 그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살펴봅니다. 랜디가 살펴보죠. 살펴보는데 홈페이지에는 부모님과 남매들의 사진들이 있었고 아버지의 그런 추모 페이지가 있었는데 생전의 모습을 기리는 그런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정원을 예쁘게 가꾸고 또 화분을 또 물을 주고 식물을 키우고 이런 모습들이 이렇게 애잔하게 남아있는 그런 사진들과 함께 그런 아버님을 기리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사실 내니의 사업은 이런 그 고인들에 대해서 서로 추모하고 기리는 그런 사이트를 생각하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이런 그 인터넷 장내 서비스를 통해서 큰 돈을 벌고 또 크게 사업을 성공시키면 그 이후에 이제 고인을 추모하는 그런 서비스를 같이 하고 싶어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생을 살면서 보통 2단계에 걸쳐서 일을 하는데요. 첫 번째 1단계는 해야만 일을
하는 단계, 그리고 그렇게 미룬 후에 2단계에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단계, 이렇게 우리는 일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우선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되고 또 당장 돈을 벌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해야만 일을 먼저 하고 그렇게 인생을 미룬 후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이죠. 내니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고 싶은 일은 그런 고인을 기리고 추모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드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지만 우선 당장 하려고 했던 거는 funeral.com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평생을 바쳐도 의미 있는 일이 있다면 미루지 말고 지금 하십시오. 미국에서 한때 이제 펫땡땡닷컴의 열풍이 불었었는데요. 인터넷 시장이 커지면서 반려동물에 대한 그런 사료라든가 반려동물 케어라든가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그런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커질 거라고 예상하고 많은 그런 MBA 출신들이 창업을 하고 투자를 받고 이런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창업가들이 애완동물을 직접 키우거나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버는 목적으로만 바라다 봤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크게 성공하지 못하고 대다수가 이제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업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돈이 아니고 애정입니다. 그래서 V씨들이 PT를 듣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수백 개의 PT를 듣는 것이고요. 그 중에 투자를 하는 것은 정말 한두 개 정도 투자를 할까 말까 합니다. 그만큼 많은 그런 경쟁을 통해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내니와 함께 사업을 하려고 했던 파트너 엘리스는 처음에 다른 곳에서 구직 제의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처음 사업 계획서는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그런 모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앨리슨도 자기가 하고 싶었던 일이 부합된다고 생각해서 내니와 하려고 했는데 점차 사업 계획서가 인터넷을 통해서 관을 파는 그런 서비스로 이제 변화가 되면서 앨리스는 이제 더 이상 같이 하려고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앨리스는 이제 사회사업학 석사이고 또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내니는 랜디의 말을 듣고 사업 계획을 수정하고요. 퓨너럴닷컴이 아닌 서클오브라이프닷컴으로 사업을 전환하고 정말 사람들이 어떤 죽음이라는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앨리슨과 함께 이제 그 사업을 구체화시키고 진행을 하고요. 랜디도 역시 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부자는 누구일까요? 보통 부자를 세 가지 단계로 이제 구분합니다. 그래서 최고의 부자는 총 재산이 300억 이상의 부자를 의미를 하고요. 또 비교적 부자, 중간 단계의 부자가 50억에서 300억 사이의 그런 자산을 갖고 있는 부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부자가 이제 10억에서 50억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자라고 우리는 사회적으로 일컫고 있습니다. 자수성가한 부자 비율이 점차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도에는 44% 정도였는데 2014년 정도에는 약 70%에 가까운 수준으로 실제 부를 타고난 것이 아니고 빈손으로 태어났지만 스스로 벌어서 부자가 된 그런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진 것이죠. 부자를 만들어주는 대학은 없습니다. 실제
대학에 부자학과가 없고요. 부자학이라는 그런 강좌도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부자들은 학력하고는 전혀 또 상관이 없어요. 부자들은 자영업자나 또는 창업가들이 많고요. 자영업자들 상당수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들의 그런 자수성가 비율 국가별 순위를 보면 중국이나 영국 등이 상당히 높은 걸 볼 수 있고, 한국은 23%로 사실은 이런 다른 국가보다는 사실 굉장히 좀 낮은 그런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400대 부자 중에 자수성가 비율을 보면 65%가 이제 자수성가고요. 35%가 이제 상속으로 부자가 된 케이스인데, 한국은 400대 부자 안에 들어가는 부자 중에 자수성가는 없습니다. 부자들은 일반인들하고 이제 심리가 약간 다른데요. 보통 이제 일반인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평등의식이죠. 우리는 다 이제 똑같아야 돼. 근데 누구는 왜 돈이 많아? 왜 갑자기 좋은 그런 기회가 와서 돈을 버는 거야?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부자들은 사촌이 땅을 사면 자랑스럽다. 그리고 나도 자랑스럽게 돼야지. 이런 발전의식을 갖고 있고 또 창조의식, 또 주인의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은 또 바람둥이라고 합니다. 이런 시각들이 많죠. 그래서 왜 부자들이 바람둥이가 많을까? 그건 이제 새로운 욕망이 있기 때문에 보고요. 또 어떤 인생의 허무성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오욕칠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이 오욕은 식욕과 무욕과 명예욕, 색욕, 수면욕, 이것을 인간의 오욕이라고 하는데, 이 오욕이 사실은 같은 욕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욕이 떨어지면 무력도 떨어지고요, 명예욕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 욕구가 갈망이 높은 사람들이 역시 무력도 높다. 그래서 욕구가 많은 사람들이 역시 이런 색욕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들의 사회공헌은 의무이자 필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찾아서 부자가 된 것이 아니고, 사회가 사실은 부자를 만들어주는데 기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창조적인 목도 있지만 사회의 협조에 대한 목이 반드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회의 협조에 대한 목은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부자들이 이런 사회공헌은 꼭 지켜야 되는 의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그런 부자학, 전통적인 부자학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과거의 부자를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절약입니다. 절약과 저축. 그래서 맞벌이처럼 가족들이 나서서 돈을 더 벌고, 또 열심히 절약을 하고, 또 저축을 하고, 그 실제 돈을 벌 수 있도록 자영업을 본인이 사장이 되는 그런 자영업을 시작을 하고, 그거를 더 키워서 대형화시키고, 벌어진 돈을 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투자를 하고,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큰 돈을 벌고, 또 주식을 하고, 또 이제 벌어진 그런 큰 돈은 상속을 통해서 또는 사업 승계를 통해서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것, 대를 이어서 부를 물려주는 것, 이런 과정이 전통적인 그런 부자학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다들 이야기하는 것이 절약이다, 저축이다, 쌈짓돈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이 과거의 그런 부자학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부자는 3대 못 간다고 했죠. 그래서 진정한 부자 가문이 되기 위해서는 4대를 넘어야 한다. 이 부자가
대를 넘기 위해서는 사업 승계가 반드시 필요한데 많은 국가에서 이런 과다한 엄청난 상속세를 부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사실은 이런 부를 승계하기가 어려운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서양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를 이루는 그런 방법, 부를 이루는 과정은 처음에는 많은 지식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법과 방법, 지식들을 얻어야 되고, 두 번째는 실행에 옮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위의 그런 도움이 필요한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또 승계, 오랫동안 그런 그 보장을 받기 위해서 이런 승계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도 부를 이루는 과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들도 생활고에 시달린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많은 부자들을 보면 과도한 대출을 떠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제 확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때에 따라서는 굉장히 현금 유동성의 위기도 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 서비스도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또 자신의 용돈을 이제 그 최소화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자들이 오히려 이런 생활고에 시달릴 수도 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과거에 또 부자학에서 보면 부자가 되고 싶으면 부자한테 가라. 그래서 풍요한 부자의 친구는 부자다. 외로운 부자의 친구는 비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라는 말이 있듯이 부자와 친하게 지내야 좋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 좋은 정보나 여러 가지 그런 장점을 통해서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 친구를 둬라라는 이야기가 과거의 부자학에서는 존재를 했었습니다. 21세기 부자의 5대 비결을 보면은 상관관계가 낮은 투자를 하는 것, 뮤추얼 펀드나 헤지 펀드, 리츠 같은 것들이고요. 또 어떤 장사를 하는 경우에는 인간의 몸에 관련된 것, 인간의 몸에 관련됐다는 것은 이제 꼭 필요하고 그만큼 시장이 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음식이나 음료,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또 모두가 반대하는 것에 희망이 있다. 남들이 안 하는 것이죠. 그래서 퍼스트 무버의 어드밴티지가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남들이 안 하는 것을 창업해서 성공시킬 경우에 굉장히 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또 숙성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래서 단타의 그런 단기간의 투자가 아니고 장기간의 그런 투자를 하라라는 거고요. 먼저 사회에 환원하라. 퍼스트 기브, 세컨 기브, 서드 기브. 그러니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회에 환원하면서 부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의 21세기의 부자들은 이런 패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부자가 되면 행복할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거나 그러면 굉장히 행복할 거라고 상상을 하죠. 생각만 해도 즐겁죠. 갑자기 수백억의 돈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훨씬 더 여유롭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로또 당첨자들의 일생은 불행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50대 남성이 242억 원의 로또에 당첨이 됐지만 5년 만에 탕진을 했고요. 또 어떤 사람은 2년 후에 자살한 경우도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당첨자의 70%가 당첨 전보다 훨씬 불행해졌다고 합니다. 이 복권 당첨이 행복이 아니고 불행의 씨앗이 된 것이죠. 당첨 후 행복의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았다.
당첨자들은 대부분 이런 큰 돈을 관리하고 통제할 만한 경험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갑자기 이런 큰 주체할 수 없는 큰 돈이 들어오니 제대로 관리를 못하고 결국은 탕진하고 또는 그 과정에서 훨씬 더 불행해지는 것이죠. 이렇듯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복만은 아니고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비슷한 일이 한 번 있었었는데 김밥 하는 시유로 처음에 책을 냈을 때 출판사가 그 책이 나오기 얼마 전에 한 신문사하고 인터뷰를 했었었는데 그때 매출과 회사 자산을 착각하는 바람에 출판사에서 나온 책에 700억 부자라고 나온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70억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이걸 출판사한테 수정해달라고 했더니 이미 인쇄가 돼서 못하겠다고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그냥 700억 부자가 돼야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 얼마 안 돼서 실제로 700억이 넘는 자산을 가지면서 그 책에 적힌 그대로 실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뽀샵을 잘해서 얼굴 지금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여기 지금 약간 검버섯도 없어지고 그림 비슷하게 된 것 같아요. 4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님의 강의하는 영상을 잠깐 봤는데요. 처음에 책을 출간할 때 원래 자산이 70억이었는데 책이 700억 부자로 나와서 수정을 할 수 없었는데 목표를 700억으로 잡았더니 실제 700억 자산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돈은 다 능력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능력과 돈을 모으는 능력, 돈을 쓰는 능력, 돈을 굴리는 능력, 돈을 유지하는 능력, 이런 능력들이 다 다른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돈을 잘 번다고 해서 돈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또 돈을 잘 쓴다고 해서 돈을 잘 버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자 거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부자이지만 마치 행동이나 생활은 거지처럼 하는 그런 부자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자 거지들은 돈을 관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없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까? 돈은 분명히 우리에게 많은 걸 해결하죠. 사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돈을 잘 관리하는 또 잘 사용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행복을 같이 누릴 수가 있는데 그런 능력이 부족하다면 돈이 있다고 해서 결코 행복하기만은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은 기름진 밭에 뿌려진 씨앗이라고 합니다. 기름진 밭은 돈이고요. 씨앗은 행복이죠. 그래서 잘만 관리한다면 돈이 있다면 행복에 여러 가지로 이제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겠죠. 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중력의 법칙이 통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처럼 중력이 무거울수록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통상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가 1억을 모을 때 100이라는 노력이 들었다면 또 1억을 모을 때도 100이라는 노력이 필요하고 또 1억을 모을 때도 100이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죠. 1억을 모을 때 100이라는 노력이 들었다면 그 다음에 2억까지 모으는 데는 50의 노력이면 충분하다는 거고요. 또 5억을 모으는 데는 또 30의 노력, 또 10억이 되는 데는 또 그거보다 적은 노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돈은 무거울수록 다른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중력의 법칙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을 때 뭐 1억 모으고 또 내년에 1억 모으고 후년에 또 1억 모으고 그렇게 1억씩 모아가는 것이 아니고
1억에 더해서 2억이 되고, 또 2억은 4억이 되고, 4억이 8억이 되고, 또 15억이 되고, 이런 무거울수록 더 많은 돈이 쉽게 벌려지는 그런 중력의 법칙이 통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은 인격체입니다. 돈도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돈은 큰 돈이 있고 작은 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큰 돈은 어른과 같고요. 작은 돈은 아이와 같다고 합니다. 그 돈은 또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돈은 마치 동물들처럼 함께 몰려다니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은 돈, 아이를 함부로 대하면 당연히 어른을 따라오지 않겠죠. 그래서 작은 돈을 함부로 하면 큰 돈을 모을 수 없다. 돈을 인격체처럼 대해야 한다. 또 돈을 하찮게 대하면 돈은 떠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돈은 몰려다니기 때문에 한번 또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아주 쉽게 또 굉장히 큰 돈이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번 나가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또 돈이 쉽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돈은 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아끼고, 또 큰 돈은 제대로 벌어야 한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큰 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달 얼마씩 들어오거나 매일 얼마씩 들어오거나 이렇게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은 몰려다니는 큰 돈보다 세다. 비가 일정하게 오면 관리가 쉽지만 한꺼번에 폭우가 쏟아지면 통제나 관리가 안 되는 거하고 같은 맥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도 꾸준히 매일 100만 원씩 나는 것이 좋지, 들쑥날쑥하고 주말에 500만 원 나는 거가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일어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이 바로 조직화된 돈이고요. 이런 일정하게 들어오는 돈을 계속 늘려나가는 것, 그것이 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돈은 또 무게가 다른데요. 똑같은 돈이라고 해도 가치가 다릅니다. 고생해서 번 돈은 굉장히 큰 가치를 갖고 있지만 쉽게 번 돈은 그만큼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생해서 어렵게 돈을 벌었다면 그거는 정말 큰 가치가 있고요. 복권에 당첨되거나 상속을 받거나 또는 땅값이 올라서 돈을 벌거나 갑자기 사업이 잘 돼서 크게 번 돈은 그만큼 가치가 없기 때문에 또 금방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성공하면 혼자 잘 돼서 잘나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한 사람의 성공은 많은 사람들의 그런 슬픔을 바닥에 깔고 성공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 이런 사회와 협조,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슬픔들이 또 깔려 있을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이라는 것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슬픔의 바닥, 이게 가시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가시를 잘 다져주지 않으면 그 가시가 나를 찌르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한 이후에 그 돈을 잘 관리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이런 가시를 잘 다져주는 그런 행동이나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돈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되는데요. 남의 돈을 대하는 태도와 내 돈을 대하는 태도가 같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 남의 돈을 대할 때는 하찮게 대하고 본인의 돈은 아주 소중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돈을 잘 안 쓰려고 하고, 보통 상대방을 돈을 쓰는 걸 좋아하죠. 많이 쓰라고 하고요. 남의 돈을 존중해야 자신의 돈도 가치가 있어지는 것이죠. 또 회사를 운영할 때 회사 돈을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죠. 또 공공시설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공공시설은 국민의 그런 혈세,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결국은 남의 돈을 하찮게 대하는 거고 그렇게 하면 본인의 돈도 하찮아질 수 있다는 거죠. 절에 가보면 수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내려와서 일정한 그런 그 양을 채우고 또 아래로 흘러가는 형태의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이 돈도 수각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릇이 클수록, 수각이 클수록 많은 돈을 채울 수가 있는 거고요. 수각이 적을수록 적은 돈만 채울 수 있는 거겠죠. 또 물이 흐르듯이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일정의 재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큰 수각을 잘 관리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그 돈에 대한 태도, 아까 설명드린 그런 인격체 또는 돈에 대한 관점 이런 것들을 잘못 가지면 수각 자체가 흔들리고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재산이 다 사라지는 것이죠. 또 수각이 커져야 큰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수각이 커진다는 거는 그만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만이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또 돈을 벌려면 일정한 규모가 모아져야 벌 수가 있습니다. 회사든 집이든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걸 이제 종잣돈이라고 하죠. 종잣돈을 가지고 그것을 돈이 중력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빠르게 커지는 것을 만들어내야만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그 군주는 전쟁을 통해서 재산을 모으는데 계속 이제 큰 국가를 만들어가죠. 근데 큰 국가가 이루기 전까지는 먼저 분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큰 국가가 된 이후에 이런 부를 분배하고 나눴다고 해요. 그 전까지는 큰 국가를 만드는데 모든 걸 집중을 했던 거죠. 회사나 가정도 마찬가지죠. 회사도 어떤 큰 돈이 만들어져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번 돈을 사업에 투자해서 사업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인들이 돈을 만들기 위해서는 처음에 종잣돈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1천만 원을 먼저 모으고 그것을 잘 굴려서 3천만 원을 만들고 또 5천만 원을 만들고 그것이 또 1억이 되고 또 2억이 되고 5억이 되고 이렇게 점차 중력의 법칙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더 빠르게 쉽게 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종잣돈을 먼저 만드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거의 부자들이 이제 절약 정신을 강조하고 절약을 통해서 이제 부자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와도 지출을 많이 한다면 사실은 돈을 모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소득에 대한 지출을 적정선, 보통 25% 선이 이제 적정하다고 하는데 이 적정선을 만들고 돈을 벌어서 자산을 만들어서 만약에 현재 나의 월급이 300이라면 월 300이 나오는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모아야 된다고 합니다. 뭐 오피스텔이 됐든 뭐 상가가 됐든 월세로 한 300 정도 나오는 자산을 취득할 때까지 모아야 사실은 이제 은퇴를 해도 되는 것이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이런 종잣돈이 필요하고 이런 종잣돈을 이제 사실 마중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회사가 성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마중물은 이런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들어가는 물을 갖다가 마중물이라고 하는데요. 마중물이 만들 때까지는 노력을 해서 마중물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자가 되는 첫 번째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자신을 누구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그릇이 달라집니다. 만약에 식당을 창업하는데 나는 그냥 요리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나는 이 식당의 그냥 경영자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기업가야, 그래서 이 식당을 대한민국에 수백 개 수천 개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누구로 세팅하느냐에 따라서 태도가 달라지고요, 하루하루의 행동이 달라지고 생활 양식이 달라지고, 결국은 그것이 그 사람의 평생을 결정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특히 사업가는 번 돈을 전체를 다 계속 재투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업가들이. 그렇죠. 근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반드시 절반 정도는 집에 남겨놓고, 그래야 이제 무너져도 사업이 무너져도 재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절반 정도는 남겨놓고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가 되는 첫걸음은 바로 마중물입니다. 종잣돈. 마중물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 마중물이 만들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그 재산을 키우는 그런 노력을 하면은 큰 돈을 벌 수가 있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 이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해빙의 부작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빙이라는 책의 저자인 이서윤 님은 대한민국의 상위 0.02%가 찾는 행운의 여신이라고 합니다. 세계 최대 출판 그룹 펭귄 랜덤 하우스에 계약을 체결해서 전 세계의 20여국에 이 해빙이라는 책이 현재 출간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고 하고요. 또 이 해빙은 돈에 대해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가장 새롭게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합니다. 이 이서윤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주와 관상에 능했고요. 또 일찌감치 운명학에 입문을 했고, 동서양의 그런 모든 고전과 학문을 이미 학창시절에 섭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그 고등학교 때부터 많은 부자들이 입소문을 듣고 이서윤님에게 찾아가 실제 그 인생과 이런 부를 상담을 했을 정도로 이런 운명과 철학 쪽에 아주 조예가 깊은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분이 약 30년 동안 그 10만 명의 부자들의 그런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출간한 책이 바로 이 해빙입니다. 일종의 질적 연구에 대한 건데요. 질적 연구는 이제 수치화하기 힘든 자료를 면담이나 관찰을 통해서 분석한 뒤 결론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반면에 양적 연구는 설문조사나 통계 분석을 써서 가설을 검증하는 것이죠. 이 이서윤님은 이제 질적 연구를 통해서 약 10만 명의 그런 데이터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서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특징, 특히 자수성가하는 분들의 특징을 통계적으로 고찰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자가 된 사람들의 그런 특질과 특징이 무엇일까를 연구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해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전화드릴게요 지금요. 네네, 전화를. 아이고 떨려라. 연결 음식 하고 있습니다. 진짜 연결이 되고 있네. 여보세요. 선생님 지금 네, 방송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세희 작가님 옆에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네. 선생님, 제가 댓글을 미리 받았는데요, 오늘. 네, 어떻게 지내시는지 혹시 근황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네네. 해외에 나가지는 않고요. 네네. 예,
해왔던 운에 대한 연구 계속하면서 네. 상담도 하면서 뭐 네네.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그러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일단은 지금 한국에 계시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네, 네. 아유, 저도 유튜브 보면서 네.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네. 반갑습니다. 어릴 적부터 일반인들하고 다른 삶을 사셨는데 혹시 고통스러웠거나 보람찼던 기억을 조금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처음 상담하고 난 직후였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때 어떤 준재벌 회장님을 상담해 드렸는데, 네네. 뭐 상담은 더할 나위 없이 성공적이고, 회장님은 굉장히 감탄하면서 돌아가셨는데, 네네.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굉장히 아프다고 할까, 그러니까 생전 처음 겪는 아픔이었어요. 뭐랄까, 어떤 내 영혼에서 제일 빛나고 아름다운 일부분을 떼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 누군가의 운을 끌어올려 준다는 게 이런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에 굉장히 많이 좀 아파서 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혹시 몇 살이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예, 그때가 아마 16살이었을 겁니다. 아이고. 네, 해빙의 저자인 이소연님의 그 영상 인터뷰를 잠깐 봤습니다. 이 해빙이라는 책을 보면은 이제 사실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해빙은 뭐 실질적으로 이제 어떤 돈을 버는 그런 스킬이라든가 그런 부자가 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보다는 본질적으로 이런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고 그 감정이 결국은 에너지가 돼서 부로서 돌아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 10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통찰력 있게 만든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빙의 부작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렇죠. 정말 많은 돈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죠. 네, 이 세상에 정말 많은 돈은 물처럼 흘러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도 얼마든지 이 물처럼 많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가 있는 거죠. 해빙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수록 해주는 그런 방법이고요. 또 해빙은 말 그대로 가지고 있음, 돈을 쓰는 이 순간 내가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 이게 바로 해빙입니다. 내가 없음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나는 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충만하게 느끼고 기쁘게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없음을 있음으로 생각하고 이런 기쁨의 감사가 느껴지는 것. 그런 긍정의 감정. 이런 긍정의 감정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해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 해빙은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이고요. 해빙은 우리의 렌즈를 없음에서 있음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있음에 주의를 기울일 때 우리를 둘러싼 세계가 다르게 인식이 되는 거고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없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고 나는 있다고 느끼는 거고요. 이런 있다고 느끼는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결국 나의 주변의 세상을 다르게 바꾸는 것이죠. 누구나 부자가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누구나 300만 불에서 700만 불, 한국 돈으로 따지면 37억에서 86억 원 정도의 부를 가질 자격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누구나 부자가 될 자격도 역시 있는 거죠. 해빙은 이런 부를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이 모든 것들이
타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또 환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다 스스로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고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해빙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불안에서 이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빙을 실천하면 나는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돈을 쓸 수 있고 이렇게 써서 너무나 기쁘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을 계속 사용을 하면은 14일에서 21일 만에 우리의 그런 마음과 환경이 서서히 바뀐다고 합니다. 실제 인간의 뇌가 시냅스 연결을 끊고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데는 약 2주에서 3주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빙은 기존 감정과의 연결고리를 끊고 새로운 감정의 신경망을 연결한다고 합니다. 빠르면 2주에서 3개월 사이에 이런 해빙의 효과가 실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싶은 거를 참을 필요가 없고, 마시멜로 이야기를 보면 미래를 위해서 마시멜로를 아끼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참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있음을 느끼게 되면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고 또 부를 이룰 수 있는 과정에 이른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돈을 쓸 때 또는 생각을 할 때 굉장히 두렵죠. 사실은 이걸 쓰면은 내 돈이 고작 이건데 이렇게 흥청망청 써도 될까? 그런 생각들을 항상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저의 연봉이 100만 불이라면 11억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네,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쓰는 거가 그렇게 크게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불안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근데 반면에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24시간밖에 살지 못한다면 돈은 정말 아무 의미가 없겠죠. 그죠? 그 24시간밖에 못 사는데 돈을 쓰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따라가다 보면 낭비나 이런 과시적 소비는 자연스럽게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쓸 때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쫓다 보면은 낭비하고는 이제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빙이라는 것이 돈을 막 쓰자라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음을 느끼면서 사용을 하자라는 것이 이제 해빙입니다. 그러면은 파도를 타듯이 자연스럽게 부의 물 위에 흐름을 타는 것이죠. 그럼 노를 저을 필요 없이 보트를 탄 채 그 물결 위에 떠 있기만 하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해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여러 가지 나를 찾아서 통합시키는 여정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은 자기가 자신다워졌을 때 스스로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해빙은 지금 이 순간 행복을 느끼는 것, 지금 이 순간 충만한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고요. 태양은 항상 비추고 있죠. 우리가 등을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서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습니다.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볕을 누릴 수가 있죠. 근데 사람들이 방향을 바꾸지 않는 것 뿐인 것이죠. 이런 긍정의 에너지로 돈을 누리면 반드시 더 큰 돈이 들어오고 당겨올 수 있다고 합니다. 진짜 부자와 가짜 부자가 있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을 쓰면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릴 줄 아는 것. 지금 주머니에 얼마가 있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돈을 쓰면서 정말 그것을 충만하게 행복과 기쁨을 느끼는 것이 진짜 부자고요. 가짜 부자는 그렇지 않겠죠. 이런 감정은,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은 에너지입니다. 돈은 물질이죠. 에너지는 원인이 되고 물질은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가 많으면 물질이 움직이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정을
긍정적인 감정과 긍정적인 에너지로 계속 움직이면 물질인 돈은 결국 그 에너지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것이죠. 가짜 부자는 돈을 쓸 때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있음보다는 없음에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돈이 많지만 절약하고 아끼지 않으면 이 돈이 금방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언제 끊길지 모르는 물줄기처럼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항상 불안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부자는 지금 갖고 있음에 행복을 느끼고 오늘을 기쁘게 살고, 그러나 가짜 부자는 내일을 위해 오늘은 희생해야 될 날 중에 하나인 거죠. 창고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쓰는 것이 아니고 그걸 지키려고만 하는 것, 이것이 가짜 부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짜 부자는 돈은 오늘을 마음껏 누리기 위한 수단이자 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짜 부자는 돈은 목표이자 주인, 그 돈을 지키고자 자신의 삶을 희생하는 불행한 삶을 사는 것이 가짜 부자라고 하겠습니다. 전통적인 그런 부자학에서는 이 가짜 부자를 가리키죠. 절약하고 아끼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 그러나 이 해빙에서는 진짜 부자는 가짜 부자하고 다르다. 충만한 행복을 느끼고 돈을 누릴 줄 아는 것이 진짜 부자라고 가리키고 있고, 그러면 더 많은 부가 모인다라고 해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런 경영자 마쓰시다 고노스케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이 준 세 가지 선물, 그럼 바로 가난하고 허약하고 못 배운 것. 가난했기 때문에 돈을 벌려고 했고, 허약했기 때문에 더 건강해지려고 했고, 못 배웠기 때문에 더 배우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해빙은 또 한 가지 자신에게 맞는 심점을 저절로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합니다. 심점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어떤 돌 같은 거 이렇게 균형점 같은 거죠. 균형을 맞게 세우려고 하는 것. 마치 균형점에 이르면은 큰 힘을 들이지 않고도 조그만 힘만으로도 이 큰 무거운 돌을 움직일 수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심점을 저절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하고요. 진짜 부자들은 이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다, 이라는 걸 명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고, 이런 좋은 인연을 가꾸고 투자할 줄 아는 것이 진짜 이제 부자들의 큰 특성이고요. 이런 있음을 느끼고 나누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귀인이 저절로 나타나고 주변에 좋은 그런 인연들만 이제 쌓이는 거죠. 왜냐하면 좋은 점을 나누고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좋은 인연들만 쌓이는 건데, 반대로 다른 사람의 덕만 보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사기꾼을 끌어당긴다고 합니다. 기인이 아닌 악연을 끌어당기는 거죠. 만약에 사람과 인공지능이 쇼핑을 한다면 누가 부자에게 더 한 발 다가갈까요? 인공지능이요? 네. 인공지능이 굉장히 비교를 잘하면서 냉철하게 꼭 필요한 거를 저렴한 가격으로 쇼핑을 하겠죠. 그러나 인공지능은 감정의 에너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감정의 에너지가 있죠. 감정은 현실을 변화시킬 힘을 가진 에너지. 감정 에너지는 생명력과 연결되어 있고, 곧 감정은 부의 원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죠. 과학기술은 이성의 힘을 맹신하고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도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 자신의 느낌으로 부를 창조하는 것. 그것이 이제 해빙이라고 합니다. 감정이 에너지인 거고요. 이런 감정을 통해서 자신의 느낌,
본인이 원하는 것, 그런 내면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것, 결국 그것이 부를 창조하는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태어날 때 우주에서 선물 받은 에너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밀가루 반죽. 이서윤 작가는 우리의 미래가 밀가루 반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런 관찰하고 느끼는 에너지가 반죽의 모양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이 완성된 반죽이 굳으면 우리 앞에 현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을 갖고 생각하는 만큼 어떤 형태로든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쿠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지는 우리 손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둘러싼 세계를 스스로 바꿔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 또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가진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행동을 만들어내고 그 행동은 이런 밀가루 반죽을 어떤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모양으로 완성된 쿠키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를 둘러싼 세계와 또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해빙의 그런 내용을 보다 보면 이서윤 작가님도 이야기하는 것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 양자역학의 양자 얽힘을 보면은 어떤 특정한 전자나 또는 특정한 분자는 이제 입자의 특성을 갖고 있기도 하고 또는 파동의 특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그래서 입자의 특성을 갖고 있을 때는 개별적인 존재로서 따로따로 특성을 보이지만 파동의 성격을 가질 때는 다 서로 연결된 형태로 해서 하나의 자기조직화된 그런 모양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얽힘 현상들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특정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 해빙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의 가장 근원은 인간의 감정이고요. 이런 인간의 감정, 그 있음, 해빙을 뜻하는 내가 있음을 뜻하는 그런 감정의 에너지가 결국은 이런 주변과 환경과 나를 변화를 시키고 세상에 둘러싼 나를 둘러싼 세상을 변화를 시키면서 자연스럽게 부를 이루는 에너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빙 신호등은 이제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면서 돈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또 그 사용하는 돈이 충만하지 못하고 뭔가 불편하거나 걱정이 되는 거라면 사용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록불일 때는 돈을 사용을 하고 빨간불일 때는 사용을 하지 말아야 하는데 이 사용하지 말아야 될 때는 긴장과 불편함, 불안과 걱정이 들 때는 적절하게 사용하는 기쁘고 충만하게 사용하는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고 편안할 때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내면의 소리를 따라갈 때 가장 자연스러움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해빙 신호등은 내면의 목소리를 나에게 들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장 핵심은 편안함. 진정한 편안함이란 내 영혼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것과 행동이 일치할 때 느끼는 감정. 이것이 진정한 편안함이죠. 흘러가는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자연스럽게 몸을 맡기는 느낌. 이것이 진정한 편안함이고요. 이 편안한 감정이 부자로 이끌어주는 그런 신호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빙 노트를 작성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 후배들에게 좋은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살 돈이 있어서 좋다. 나는 점심을 살 돈을 가지고 있다. 느낌,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밥을 살 돈이 있다니 부자가 된 기분이다. 또 회사 나온 지 5년이 지났는데 찾아와주는 후배가 있어서 좋다. 또 다른 예는
충분한 돈이 있지만 값비싼 이태리 소파를 사지 않았다. 30% 할인한다기에 마음이 흔들렸지만 안 사길 잘한 것 같다. 그 소파를 보는 순간 기분이 편하지 않았고 사고 나면 분명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런 노트를 이제 계속 작성하다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의 흐름은 이제 한정적이지만 이것을 쭉 모아놓으면 하나의 큰 그런 흐름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실제 마음으로 느끼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트를 쓰면서 그 마음을 더 공고히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도 이런 근력이 있는데요. 아까 중력의 법칙을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몸의 근육이 이제 뭉치죠.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느끼는 긴장의 에너지는 경직된 주파수와 상응해서 돈의 흐름을 느려지게 한다고 합니다. 또 심해지면 돈길이 막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긴장하거나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돈이 더 막히게 하는, 흐름을 막히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나와 우주가 편안한 주파수로 연결돼서 내 편안한 감정 에너지가 그대로 반사되어 내 경제 생활에 편안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해빙이죠. 그러니까 돈을 편안하고 충만하고 기분 좋게 느끼면 그것이 바로 전달돼서 그대로 나의 경제 생활에 편안하게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불안과 긴장의 자석은 돈을 밀어내는 것이고 기쁨과 편안함의 자석은 돈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해빙을 통해서 마음의 탄탄한 근육을 만들고 이 근육이 단련되면서 점점 더 기쁨과 편안함을 느껴가는 거죠. 간절히 원하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간절히 원하는 마음은 결핍에 집중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없는 거죠. 나한테 지금 없다고 느끼는 마음을 계속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결핍이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 결핍을 느끼는 감정이 계속 에너지가 나오면서 실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반면에 기쁨과 편안함을 느끼며 흘러가는 강물 위에 마치 튜브를 타고 가듯이 물에 튜브를 맡기면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그런 에너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누구나 인생에서 2번에서 5번 정도의 퀀텀 점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시기를 실제 활용하는 사람은 3% 미만이라고 하는데요. 이 3%가 이제 큰 부를 이루는 사람들이겠죠. 대다수는 이런 기회인지 모르고 지나치고 또 이런 좋은 흐름을 포착하지 못한다고 하네요. 물살을 타고 있는 그 순간에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볼 수가 없겠죠. 그냥 자연스럽게 그 흐름에 맞춰서 가는 건데 이제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있다면 좋은 곳으로 이게 흐름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지가 않더라고 그러면 좋은 곳으로 흐름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운도 법칙이 있습니다.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효율성과 상통하는 개념으로요. 노력에 비해서 쉽고 빠르게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걸 이제 행운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행운은 우리의 노력의 덧셈이 아닌 곱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이 제로면, 0이면 아무리 곱해도 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노력하지 않고 행운만 오기를 바라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행운이라고 하는 것은 노력의 곱셈이 돼서 곱하기 3배, 5배가 돼서 훨씬 더 좋은 결과를, 큰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이 행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면서 긍정의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 행운이 그 노력의 결과를 훨씬 더 배가시켜서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초한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용장은 지장을 못 이기고, 지장은 덕장을 못 이기고, 덕장은 복장을 못 이긴다.
이 복이 있는 장수를 못 이긴다는 이야기죠. 기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세. 이 행운은 움직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에는 일정한 흐름이 있다. 그래서 뭐 축구 게임이라든가 이런 스포츠 경기를 보면 기세가 있죠. 계속 승리하는 팀은 계속 이 승승장구하면서 승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운의 세계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지 않을 수 있는 현실의 일기예보하고는 다릅니다. 운의 세계는 반드시 뿌린 대로 거두는 자연의 섭리를 따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뿌린 대로, 우리가 노력한 대로, 우리가 준 대로 운이 돌아오는 그런 자연의 섭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무의식 중에도 계속 돈이 있음을 입력을 합니다. 나는 가지고 있고 그래서 충만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을 입력을 하고 뇌는 어떤 입력이 들어오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있음을 입력하면 뇌도 있음을 거에 영향을 받는 거고요. 없음을 입력하면 없음을 입력하는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런 행운학은 성공해서 행복하기보다는 행복해서 성공하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행복하니까 성공을 하는 거다라는 거죠. 성공을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람의 행복과 불행은 인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대다수라고 하네요. 그래서 귀인과 악연이 있겠죠. 그래서 행운은 귀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행은 악연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감정으로 이렇게 남에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준다는 생각과 또 먼저 준다는 생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 이제 인연을 만나게 되는 거고요. 반면에 상대방으로부터 받기만 하려는 마음, 과도한 기대는 자신의 눈을 멀게 해서 악연을 만나게 하는 거죠. 쉽게 악연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악연들이 결국은 부를 이루지 못하게 하고 부를 갉아먹고 빼앗아 가버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토속 리턴은 일생에 2번 정도 일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토성이 보통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이제 28년에서 30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그 토성의 주기에 따라서 이 일생에도 28세에서 30세, 58세에서 60세 때 퀀텀 점프가 가능한 그런 기회의 시기가 통상 온다고 합니다. 고정관념은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많은 걸 느끼지만 때로는 이런 달콤한 좋은 일들이 나중에 독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지금은 힘들지만 그런 힘든 일들이 또 전화위복이 돼서 큰 복이 되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고정관념은 사람의 특정 감정에 얽매이게 해서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고개를 잠깐 옆으로 돌리면 새로운 문이 활짝 열려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계속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고정관념이어서 고정관념을 깨트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SF 영화. 파격적인 액션과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한 시퀀스. 거기에 범상치 않은 캐릭터들과 그에 꼭 맞춘 듯한 배우들. 물 흐르듯 깔끔한 스토리와 탁월한 연출이 만들어낸 감히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작품 매트릭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이런 작품성 이면을 바치고 있는 탄탄한 철학적 배경과 매트릭스 세계관에 대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홍보를 위해 2편 제작비의 절감이 있어 공각기동대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 영화는 SF 장르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자랑하며 특히 사이버펑크의 원조격으로 제오 원소나 블레이드 러너 등
많은 SF 영화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합니다. 매트릭스 역시 마찬가지로 전내화라 불리는 인간 의식과 전자 네트워크를 이어주는 장치, 즉 가상 공간을 마치 실제로 느끼며 그 경계가 모호해지는 설정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 사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많은 장면과 연출에 있어 표절의 논란도 있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강렬한 오마주로서 표현한 것이지 단순 표절이었다 말하기엔 또 다른 내용과 독창성이 덧붙여져 있다고. 네, 영화 매트릭스를 잠깐 봤습니다. 매트릭스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호스에 연결돼서 수면 상태에 있고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 거기서 인간들이 행동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가 점령한 그런 세계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이제 그걸 알고 실제 세계로 돌아와서 기계를 물리치는 그런 내용이 이제 매트릭스인데요. 이런 매트릭스는 이제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세상이라는 커다란 공장 속에 작은 톱니바퀴와 같은 삶을 선택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잠재력을 족쇄로 채우고 평생 얼마 벌지 미리 선을 그어서 정해버린 것입니다. 또 욕망을 통제하고 오늘을 희생해야 가난을 면한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절약하고 저축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짜 세상은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잠재력을 해방시키고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꿔가는 것이 진짜 세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매트릭스에 갇혀진 그런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매트릭스를 깨고 자기 자신의 내면의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을 원하는 대로 바꿔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자들이 매일 느끼는 감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부자들은 매일매일이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축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느낌을 갖고 매트릭스 깨고 우리 삶을 우리가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길을 아는 것과 그 길을 걷는 것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실천에 옮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실천에 옮기는 사람들이 인생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